여기서 만약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회피성 성격 장애로 진단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학창 시절에 했다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경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회피성 성격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격 장애는 그 사람의 성격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 되었을 때 붙여지는 말인데요. 이상심리학에서 이런 식으로 성격 장애가 총 10가지나 있어요. 우리가 MBTI는 잘 알죠. MBTI는 그냥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거고요. 정상이냐 아니냐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격 장애는 이런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성격이 다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쳤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이고 그냥 인간관계인데도 고통이 따르고 적응해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정서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성격이 약한 사람한테만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오늘은 회피성 성격 장애인데요. 많은 분들이 회피형 애착이 심해지면 회피성 성격 장애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전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 엄연히 따져보면 애착이론이랑 성격 장애랑 완전 장르가 달라요. 애착이론은 사람과의 애착, 친밀감을 대하는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눈 거고요. 성격 장애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성격이 다치게 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걸 말해요.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 사례를 보면은요, 어릴 때 양육 환경으로 애착 유형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통계상으로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겪게 되면서 성격 장애가 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면 애착 유형의 특징을 성격 장애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애착 유형이 심해져서 성격 장애로 진화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애착 성향은 누구한테나 있는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메인 블록이라 한다면은요, 성격 장애는 그 위에 얹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다른 블록인 거죠. 그렇게 합쳐져서 무언가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콕 집어서 회피형 사람을 볼 때 회피하는 수준도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할 수 있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회피형 애착인데 여기에 회피성 성격 장애가 더해지게 되면 성격 장애의 그 강도에 따라서 회피하는 수준이나 범위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회피성 성격 장애까지 겪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친구나 가족, 애인 중에 이러한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는 회피성 성격 장애가 겪을 수 있는 7가지 항목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만약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생활 전반에 걸쳐서 4가지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회피성 성격 장애로 진단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난받거나 혼나는 것,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대인관계가 필요한 작업 활동을 회피한다. 두 번째, 호감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람 만나는 걸 피한다. 세 번째, 창피당하고 조롱받을까 두려워서 친밀한 관계에서도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네 번째,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받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렵다. 다섯 번째, 부적절감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을 때마다 위축된다. 여섯 번째,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으며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워서 개인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일이나 새로운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네, 이 항목들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DSM의 5번째 개정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회피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일단 7가지 항목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첫 번째 보면 비난받거나 혼나는 것,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자신이 호감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세 번째, 창피당하고 조롱받을까봐 두려워서. 네 번째,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받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렵다. 네 번째는 문장이 통째로 그렇고요. 다섯 번째, 부적절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적절감이라는 건 수치심, 열등감 이런 거랑 결이 비슷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느끼는 걸 말해요.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 같아, 부적절한 것 같아, 이런 부적절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섯 번째,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으며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전부 어때요? 자기 부정적인 느낌이 좀 크죠?
크죠. 그러니까 회피성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전반에서 회피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러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회피성 성격 장애의 배경에는 본래 예민한 성격에다가 특히 불안감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유전적인 특성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회피성 성격 장애 말고요, 아이가 회피형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는 부모의 양육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시청하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서 부모로부터 강압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일수록 회피성 성격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경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긍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피형 애착이 가지는 특유의 자신감 넘쳐 보이고 독립성 강한 모습,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회피형 애착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잖아요. 왜냐면 회피형은 어릴 때 부모한테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건데 부모가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정서가 긍정적일 수 없죠. 더 심한 건 나는 필요한 게 이건데 부모는 자꾸 다른 게 필요한 거라 하면서 그걸 강요해요. 그러면 더욱더 정서가 긍정적으로 자랄 수가 없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부모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하게 되고, 이 불신이 인간관계로 확장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타인을 잘 못 믿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회피형 애착은 지금 회피성 성격 장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회피형 애착은 평소에 타인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자신감이 있어요. 회피형 애착은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불안형이 회피형한테 왜 연락 없냐고 집착하고 막 자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면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불안형을 보면서 은근히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피형이 앞서 얘기했던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이 심해서 자립의 에너지마저 꺾여버린다거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PTSD가 걸릴 만큼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회피형한테서 느껴지는 특유의 자신감, 우월감, 이런 게 회피성 성격 장애가 되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회피성 성격 장애를 겪게 되면 나오는 특징 첫 번째, 타인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타인을 비판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과거 자기 인생에서 타인이 위협적이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든지 부모가 폭력적이었다든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이런 게 얼마나 사람이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타인이 나한테 위협적, 저 사람이 나한테 위협적이야, 이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그러한 상대가 이제 뭐예요?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가치에 위협을 받잖아요.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한테 위협적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두 번째, 회피형 애착이 갖고 있었던 자기 긍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신이 매사에 부적절한 존재인 것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부적절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요,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 돼버리죠. 공포회피형도 사실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라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회피성 성격 장애와 공포회피형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앞서 봤던 7가지 진단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회피성 성격 장애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상 전반에 걸쳐서 소극적이거든요. 괜히 다른 사람과 의도치 않게 엮여버리다가 내가 불편할 일을 만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절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거죠. 성격 유형에 따라서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서 겉으로는 되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피상적이고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일반 모드에서 항상 이런 느낌이고요. 공포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애착 대상에 대해서 공포회피형 영상에서 다뤘던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특징 세 번째, 자신이 한 행동이 적절했는지 늘 의심하고요,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냉담하고 무관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티 안 나게, 또는 자기는 티 안 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티가 나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 제스처 이런 걸 주의 깊게 살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에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곤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 조금만 만나고 와도 지쳐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될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익숙한 환경에만 있으려고 하고 낯선 상황,
상황, 새로운 활동, 새로운 인간관계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황스러워한다거나 부적절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비난받는 거, 거부당하는 거, 이런 불안한 느낌을 아예 차단해버리려고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살다 보니까 불안, 슬픔, 좌절감,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만성적으로 달고 사는 거예요. 감정도 에너지잖아요. 일상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도 회피성 성격 장애를 보면 기운 빠져 보이고 기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번외로 한 가지 특징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래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회피성 성격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불안형 애착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게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근본이 회피형 애착인 사람인 거랑 근본이 불안형인 사람이랑 뭔가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애착, 친밀감을 원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회피형보다는 조금 더 타인 의존적인 느낌이 있어요.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회피형들은 최대한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회적인 접촉을 피하는 게 상책이야, 뭐 이런 느낌이라면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불안형들은 그래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한테만 엄청 집착하고 의지한다거나 이런 느낌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회피성 성격 장애라도 애착 유형에 따라서 보이는 행동이랑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회피성 성격 장애도 갖게 되면 나오는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격 장애의 개념이랑 성장 배경까지 알아보았는데요. 7가지 진단 기준이랑 보이는 특징을 토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관찰해보고 또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 가족, 연인을 관찰해보시면 분명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또 애착 유형은 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불안형, 회피형, 공포 회피형, 회피성 성격 장애까지 이렇게 다루어 보고 있는데요.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너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인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의 과거가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줄 아는 것,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아무 상관없이 나와 그 상대와의 그 관계의 시작부터 든든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끝인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거겠죠.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안녕. Images they were flashing outside, and I can see the glint in your eyes. We had all the fire, but oh, we had no money, and oh, it was a glorious time. We were